강석성의 남북 이슈 진행을 맡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사무국장 박현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통일TV의 내부 주요 행사 한 달에 걸친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방송을 하지 못한 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남북한 간 주요 이슈들을 엄선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강석성의 남북 이슈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북통일연구소 소장님이시며 월간 군사저널 편집위원장 겸 사단법인 21세기 안보 전략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석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지난 17일 발생한 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탈북 사건은 지난 7월 18일 강화도 월미곶에서 배수로를 통해 발생한 탈북민 월북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탈북민이 경찰에 구속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구체적 경위와 또 왜 이런 재입국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지 이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이죠. 오전 9시경 이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소재 군 야외 전차 훈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30대의 탈북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기 4대와 또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경위는 일단 수사가 종결되어야 잘 알 수가 있겠는데 지난 22일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재탈북한 사람은 29명이며 이 중 국내에 다시 입국한 사람은 6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들 탈북민이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아주 어렵게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민족 반역자 또 뭐 월경 도주자 또 뭐 인간 쓰레기 등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북한에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예.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전부 다가 아니지만 탈북민 중에 일부는 이 혈혈 단신으로 또 젊은 나이에 이 탈북 당시에 막연하게 이 대한민국을 동경했던 이 한국의 상황 이렇게 동경했다가 막상 와서 생활해 보니까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그 물품이 배급제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불리 먹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그럭저럭 이제 끼니는 때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상당히 그 자기가 생각했던 동경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남한 사용 설명서라 그럴까요?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와서 보니까 그 큰 후유증이 발생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못 먹어도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가 또 외로움, 또 공포, 말하자면 이 향수병 등이 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특히 이제 그 한국사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 재탈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아까 박 국장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지난 7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재탈북한 20대 지금 뭐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나이는 24살이고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김금혁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 가해지는 그 제북 가족을 빌미로 한, 즉 북한에 있는 탈북민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온갖 회유와 협박 이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 갖고 이 재탈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도 바로 한 3년 됐죠 벌써.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방송하는 이 탈북민 방송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출연했던 임지현 씨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종합한다면은 당시 그 임지현 씨는 중국에 있는 전 남편을 갖다가 남편이 만나자 하고 연락이 와갖고 남편을 찾아갔다가 이 북한 보위부에 의해서 예. 납치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뭐 여러 예.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은 자기가 혼자만 와서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예.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참 생각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호의호식할 게 아니라 북에 있는 가족들도 내가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라든가 예. 또는 북한 당국의 밀명을 받고 있고 이른바 뭐 간첩 같은 존재라 그럴까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예. 하여튼 어렵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 내려왔는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다시 재입국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또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어서요. 며칠 전이 바로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2주년이었습니다. 뭐 지난 2년 동안 남북한 간의 어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이 남북 간 군사 합의에 따라 없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어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남북 간 대화도 단절돼 있고요. 교수님, 이에 대해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지금까지 이행되어 왔던 점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이죠. 네. 19일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이죠. 예.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평양 공동선언을 읽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9월 19일입니다. 네. 그래서 9.19 선언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날 동시에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해갖고 이것이 네. 이제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상황 같으면은 매 주년, 1주년, 2주년 할 때는 남북 각기가 나름대로 기념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의미 있는 네. 그런 만남이라든가 모임을 가졌을 텐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행사라든가 어떤 접촉 이런 것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그날 당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사회관계 왕 서비스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2년 전 분단 이후 2년 전에는 분단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처음으로 북녘 동포들 앞에서 연설을 했고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다라고 회고를 하면서 예. 특히 이제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서 판문점 비무장화 그리고 화살무리 고지에서의 유해 공동 발굴 및 이후 단 한 차례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멈춰진 남북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한 3일 후인 22일이죠. 현지 네. 시간입니다. 예, 예. 우리 시간으로는 23일이 되겠는데 네.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이루어진 이 화상 기조연설입니다. 네.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화상 연설을 통해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종전 선언이야말로 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주변 4국 또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이 좀 있을까요? 그러나 그 주 당사자인 북한은 네. 우리 그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제안에 대해서 네.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른바 묵묵부답으로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예. 직면하고 있는 게 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예, 예.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미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네. 이 그물망 같은 대북 제재. 예, 예. 그것 때문에 맹방인 중국과의 교육도 지금 거의 끊기고 네. 뭐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고 네. 해외에 파견돼 있는 노동자들도 전부 다 소환을 하지 예, 않습니까? 기억했죠. 네. 그리고 북한에 도대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도 그렇고 모든 재정이 외화 보유가 형편없고 그리고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뭐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예. 코로나19 관련한
방역 사업. 그것도 지금 큰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홍수와 태풍 피해로 인한 이 수재 복구 사업 해결 등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현안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다 할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통령 네. 또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남북관계 복원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 당국으로서도 언제까지나 이런 제안을 애써 외면하기만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한간에 보면 10월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나 연구기관에서 그 제기하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제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아까 뭐 10월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서프라이즈가 뭡니까? 이 어떤 깜짝 놀랄만한 예. 일이 이제 그래서 예. 10월 중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미국과 북한 간에 일어날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예정을 하고 일부 전문가나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11월 3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 3일 그 이전인 10월 중에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일말의 접촉이나 대화를 통해서 예. 정상회담을 이루거나 아니면 아.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10월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네. 또 10월 하게 되면 예. 지금 북한이 각종 관영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행사가 10월 10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0월 10일을 북한 당국에서는 김정은 정권 최대의 대축전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그 10월 노동당 창건 75돌 기념행사를 전후해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가능성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이 개연성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좀 10월에 그 서프라이즈가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특히 지금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재개에 아주 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정 통일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네. 자신이 남북관계의 수장으로서 네. 자기 재임 중에 이 노두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창의적인 해법을 활용을 해갖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도록 이 정치 이런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 작은 발걸음 정책. 이 정책이라는 것은 빌리 브란트 이제 서독 분단 당시 예. 서독 수상이 이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네. 이런 가운데서 북한이 아킬레스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금지하는 조치를 좀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은 북한이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우리가 요구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하게 되면은 멀지 않은 날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 견해를 필요하고 싶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무려 18차례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그 자기 그 신간 경로라고 하는 레이즈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에 머리가 없는 시신을 북한 간부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어떤 인권의 실상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밥 우드워드 기자라고 하게 되면 네. 70년대 초 예. 닉슨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 네. 불러일으킨 그 장본짓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밥 우드워드가
이 레이지라는 책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죠.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 김정은 위원장의 친고모부인 이 장성택. 그 당시는 당 행정부장이었죠. 그리고 이 중국과의 관계를 견인하는 이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인데 이 장성택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처형을 해갖고 참수를 해서 목을 잘라서 그 참수한 시신을 조선 노동당사 당사 안에 있는 계단에다가 그걸 시신을 놓고 목을 자른 시신을 계단에다 놓고 그 시신 위에다가 머리를 올려놓았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알려지기는 장성택은 2013년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반혁명 종파 활동을 했다 하는 혐의로 이 고사포로 처형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고사포로 처형되면은 그 시신이 이 형체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풍비박산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죽여서 목을 잘라서 했다. 이거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엽기적인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일단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장성택과 같은 제2의 제3의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큰 경종을 울리거나 또 다른 한 의미로는 친중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의 시신을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주는 그런 함의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실의 공표는 아마도 사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가깝다. 나는 그런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밥 우드우드 기자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원종을 해갖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책자의 그 판매도를 높일 수 있는 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100%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하나의 또 제스처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석승의 남북 이슈였습니다.